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현실을 경험하니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고 중퇴를 했는데 중퇴를 누군가의 권유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쳐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저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직접 고민하고 선택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꼬리표처럼 따라온다고 한들 아직까지는 크게 후회가 없어요. 무엇보다 다행인 건지 저는 운이 좋아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중 제일 만족스러웠던 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예비신랑을 만나게 된 거였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인연도 함께 온다더니 회사에서 맡게 된 작업을 외주업체인 예비신랑의 회사와 협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비신랑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을 하였죠. 처음에는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연애의 경험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없어서 예비신랑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예비신랑과 하는 일이 비슷해서인지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예비신랑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예비신랑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려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앞으로 가장으로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함께 살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예비신랑의 프로포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와 동시에 저희 둘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며 결혼 준비를 차근히 시작하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많으셨고 특히 지인들도 제 결혼 소식에 다들 결혼이 이른 거 아니냐며 잘 선택한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고부 갈등이 많이 없어지긴 했다지만 시댁은 아무리 뒤집더라도 시댁이야. 너무 어린 나이부터 괜한 시집살이 겪고 골병되지 말고 그냥 결혼을 한 2, 3년 정도 미루고 차라리 약혼을 하는 게 어때? 솔직히 이 말을 듣곤 좀 섭섭한 마음이 앞섰어요. 축하는 못해줄 망정 결혼을 말리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미 지훈 씨랑 결혼하기로 다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약혼으로 변경하자고 그래. 그리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도 옛날 어른들처럼 막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하고 시집살이 시킬 분들 같이는 안 보였어. 어차피 우리는 신혼집 따로 얻어서 사는데 자주 만나지도 않고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내가 결혼해봐서 알아. 시어머니들 인사 갔을 때는 다들 우아한 척하고 고귀한 척해. 결혼하고 어떻게 변할지 어찌 알아? 우리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는 나를 딸처럼 예뻐한다고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안 그럴 것 같다니까. 걱정 마. 내가 평소에 어른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는 편이고 적응력 하나는 끝내주기 좋으니까 별일은 안 생기겠지. 이렇게 대답하고는 주변 사람들 조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예비신랑과 함께 차근히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나 예비 신랑이나 아무래도 회사 일이 있다 보니 시간을 오래 빼지는 못할 것 같아 최대한 준비 과정은 간소화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웬만한 것들은 상견례 전에 세팅을 다 해놓았죠. 대개 커플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랑 예비신랑은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단 한순간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예민해질 때면 성격 좋은 예비신랑이 제 기분을 파악하고 먼저 눈치껏 행동을 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생하게 되더군요. 결혼 준비가 차츰 마무리가 될 때쯤 저희는 양가 가족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였는데 저도 그렇고 예비신랑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하고 나름 분위기 좋은 식당까지 예약을 하며 신경을 바짝 썼어요. 그래서인지 상견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저와 예비신랑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오가던 중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수연이는 고등학생 시절에 어땠나요? 싹싹하고 참한 것을 보니 공부도 꽤나 잘했을 것 같아요. 모범생으로 전교 회장도 하고 그랬나요? 당연히 연애할 때 예비 신랑에겐 고등학교 자퇴 이야기를 했었고 저로서는 당연히 예비 시부모도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저런 질문을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당황을 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다가 엄마가 저에게 입모양으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 빨리 말씀드려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 사실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생각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훈 씨한테는 연애할 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훈 씨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는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떨떠름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그럼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는 거니? 세상에, 우리는 깜빡 속고 있었네. 아니, 그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인사 왔을 때 미리 언질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혹시 학창시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난 건 아니지? 어떻게 요즘 시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수가 있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 며느리 될 애가 중졸이라니 놀랍기만 하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훈 씨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이 결정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써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게 아니라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 생활을 하기도 힘들었고 또 학교 공부보다 따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퇴를 결심한 거예요. 뭐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아서 자퇴를 한 거냐? 혹시 나중에 네 건강에 문제라도 생겨서 우리 아들 호래비 만들거나 애라도 못 가지면 어쩌니? 건강 안 좋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 결혼 얼마 안 남아서 이런 말을 들으니 왠지 우리가 한참 속은 느낌 같구나. 다른 건 거짓말한 거 없니? 건강 문제는 어렸을 때 이미 다 해결됐고 거짓말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셨는지 겨우 입을 떼셨어요. 사돈, 너무 흥분하신 것 같네요.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저희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딸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자퇴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돈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창 시절 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들과도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저희가 훌륭한 부모는 아니지만 좋은 부모라고는 생각을 해서 애가 나쁜 길로 빠지거나 그런 건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돈. 이런 큰일을 숨기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거 분명히 사기 결혼입니다. 만약 저희가 여기서 학창시절 질문을 안 했으면 이거 평생 숨겼을 거 아니냐고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히 보이세요? 정말 웃기는 집이네, 이거. 사돈, 아무리 그래도 사기 결혼이라니요. 저희가 사기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저희 딸이 말했던 것처럼 예비사위한테도 이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기 결혼이 됩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예비 시부모님은 점점 언성을 높이며 거의 싸우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는 이 분위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옆에서 심각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예비신랑 또한 예비시모를 말리며 굉장히 난감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잖아요. 왜 수연이 부모님께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수연이가 학벌이 짧다고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너 이러려고 내가 너를 서울에 있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에 보냈는지 알아? 학생이면 학생답게 대학까지 졸업을 하는 게 의무나 마찬가지야. 그걸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한지를 보는 거라고. 근데 학생이 돼선 도리도 안 하고 자퇴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건 매사에 학교 다니는 게 싫으니까 하는 짓이다. 예비시모는 예비신랑에게 호통을 치는 듯 했으나 누가 들어봐도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하는 소리였어요. 여태 살면서 단 한 번도 학벌로 제 자신이 부끄럽거나 작아지지 않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었어요. 일단 예비시모가 호통을 치며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건 오히려 예의가 없는 일인 것 같아 예비신랑과 이야기라도 하려고 저 먼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밖에 의자에 앉아서 예비신랑에게 잠깐 나와보라며 문자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밖에 나갔던 예비신우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흡연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상황에서 마주치면 어색해질 것 같아 급하게 안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비신우가 저에 대해 말을 하며 욕설을 하는 소리에 의도치 않게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중졸이라 그런가 멍청하게 잘 섞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보다 꽤 연기를 하더라고. 우리 오빠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 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지. 우리 계획? 중졸인 걸로 물고 늘어져서 예단이랑 혼수랑 왕창 뜯어내는 거지. 나 이번에 받은 샤넬백 있잖아. 그거 사달라고 해야지? 자기야 잠깐만. 오빠한테 문자 온다. 이런 예비신우의 전화통화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비신우의 마지막 이야기에 고민도 없이 곧바로 휴대폰 녹음기 버튼을 눌렀죠. 오빠가 문자로 그러는데 분위기 좀 더 심각하게 잡아보라고 하네. 이거 뭐 애초에 우리 오빠가 계획한 일이잖아. 오빠가 엄마한테 새언니 인사시키기 전에 중졸인 거 얘기하고 이거 핑계 삼아서 결혼할 때 돈 좀 뜯어내자고 했지.
엄마는 그거 받아서 나 시집 보낼 때 보탠다고 했고. 그러니까 오빠도 결혼만 허락해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이것만 잘 되면 나도 자기랑 결혼할 수 있어. 이 모든 게 예비신랑의 계획이었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 몸이 굳어졌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대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죠. 제가 예비신랑에게 아무리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도 예비신랑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게 뻔했고 예비시댁 가족들은 이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저희 부모님에게 금방이라도 예단과 혼수 얘기를 꺼낼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된 거 파혼은 무조건이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가 양각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썩은 얼굴을 하고 음식점에 들어가니 약삭 빠르게 눈치 빠른 예비신랑이 저를 보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했고 제게 괜찮냐고 하는데 그 모습 또한 너무 가식적이어서 구역질이 다 났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숨기고 2년 동안 저를 만나왔는지 대체 나한테 뭘 가져가려고 이렇게 한 건지 그 짧은 찰나에 혼란스럽기까지 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예비 시모는 마치 절 기다렸다는 듯 저희 부모님께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 어디 가서 중졸인 며느리 봤다고 창피해서 말 못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공부를 하려고 자퇴를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사돈. 저희 입장에서는 결혼 후에 며느리가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긍정적인 책임은 저희 아들이 져야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예단비를 조금 높게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딸이 뭐 그 집으로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학창시절에 잠깐 아파서 자퇴했다고 해서 어떻게 예단비로 흥정을 합니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그게 불안하신 거라면 저희가 건강검진이라도 해서 우리 수연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증명해 드릴게요. 됐어요. 여태 거짓말을 했는데 또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의사라도 사서 거짓말로 진단서 떼달라고 하면 그만인걸. 그리고 꼭 건강이 아니라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하자 있는 며느리 드리게 되는 거니 조건으로 예단비를 높게 주시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혼집 2억 보태주시고 예단으로 1억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3억이요? 아니 어떻게 3억을 달라는 말이에요? 됐자니 김포에 뭐 상가 하나 있다면서요? 딸 시집 보내시고 싶으면 그거 팔아서라도 해줘야죠. 이런 충졸인 딸이 어디 가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차셨는지 얼굴까지 시뻘개지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3억을 내놓으라고요?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어요.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돼요? 어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고 있어요. 3억을 당신네들한테 줄 바엔 이 결혼 없고 말지. 어디 본데 없이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분들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얘가 진짜 중학교밖에 안 나오더니 눈에 뵈는 것도 없나 보네. 너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니? 머리에 뭐가 들긴 들었어? 이래서 네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거 들으면 당신네들이 더 머리 나쁘다는 거 알 텐데. 그렇게 머리에 든 게 없으니 다 걸리지. 특히 박지훈, 너 말이야. 너는 대학까지 나온 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네 동생 주둥이 관리나 먼저 시키지 그랬냐? 수연아, 너 진짜 왜 그래? 결혼 망치려 그러는 거야? 이 결혼 안 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학벌이 짧아도 사회 경험은 너보다 더 길어서 잘 알아. 그렇게 저는 아까 예비 신우가 떠들던 녹음 내용을 전부 다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댁 식구들 또한 망했다라는 표정을 지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비 신랑이 멱살을 잡으며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소리를 치셨고 예비 신랑은 저희 아버지 발밑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수연아, 이거 다 내가 일부러 엄마 아빠 회유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중으로 거짓말한 거라고. 네가 중졸이라고 하면 100% 결혼 반대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예단 많이 받자고 엄마 아빠 회유해서 결혼 허락하시게 만든 거라고. 나는 정말로 너 사랑하고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짓말까지 한 건데 너는 왜 그걸 몰라줘? 정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믿어주세요. 아까 네 엄마가 우리한테 사기 결혼이라고 했지? 사기꾼들은 니들이네. 나 이거 가만 안 있어. 당장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위약금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 100% 당신네들 때문에 파혼하는 거니까 그 책임이 다 당신들한테 있잖아? 예비 신랑은 파혼은 안 된다며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을 발로 걷어차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고 예비 신랑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먼저 파혼을 하였어요. 물론 저도 손해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 집안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다행이라 여기며 위약금은 전부 예비 신랑이 지불하게 하였고 약혼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게 했어요. 하지만 손해배상액에 비해 한참 낮은 금액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게나마 사기를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게 돼 조금은 분통스러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비 신랑이 저한테 손해배상한 게 억울하다며 보복이라도 하듯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소문까지 내서 결국엔 제가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파혼 후 1년 만에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 분야에선 더 이상 취직을 할 수 없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은 폐인같이 방황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까지 엄청 찌게 되었는데 강한 저희 엄마의 말 한마디에 정신을 차려 다시 일어나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5kg 정도 찐 살부터 빼야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약속한 살을 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운동과 다이어트 하는 영상을 찍어 너튜브에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조회수랑 구독자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저는 더 운동과 다이어트에 몰두해 재미를 붙이다 이 일을 업으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많았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서 운동을 좋아하는 지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다이어트 하는 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업로드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사업적으로 일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확실히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받게 된다더니 밤낮 없이 이 일에 매달리며 노력하다 보니 이런 성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는 점점 커지게 되면서 직원이 더 필요해 구직 공고문을 올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지원을 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찾아왔죠. 아무래도 대표인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경력이 있으니 저 또한 사람을 뽑을 때 학벌보다는 실력을 위주로 채용을 했는데 공정한 채용을 위해 1차는 모두 가명을 썼고 지원자 서류 또한 얼굴 사진 대신 건강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첨부하도록 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시도했어요. 그렇게 1차를 통과한 지원자들과 면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한창 면접을 진행하고 있던 중 다음 면접자로 타고난 이전 예비신랑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전 예비신랑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위치로 마주하게 되니 당황을 하며 얼떨떨해 했는데 저는 당황스러움을 전혀 티내지 않고 끝까지 절 물먹인 이전 예비신랑을 심사했어요. 당연히 예비신랑은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며 안절부절하였는데 면접은 그야말로 망하게 되었죠. 면접이 다 끝난 뒤 저는 외부 미팅으로 회사 건물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이전 예비신랑이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절 보자마자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다며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말을 씨부리는데 정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고 누구신데 아는 척을 하냐고 끌려 나가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네 발로 나가라고 하였네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알고 있던 동업자 지인에게 바로 연락해 이전 예비신랑이 아직도 회사에 있으면 내쫓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자 지인에게 연락이 와 또 한 번 쇼킹한 얘기를 해주더군요.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이전 예비신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다는데 거기서 우연히 예비신랑 놈의 통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이 인간 제가 너튜브를 찍으며 회사까지 차린 걸 이미 다 알고 일부러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해 면접까지 본 거라는 식으로 통화를 하더래요. 마지막엔 엄마 또 연락드릴게요 하며 끊었다는데 아마 자기 엄마와 통화를 한 모양 같았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더니 어쩜 아직까지도 하는 짓이 상견례 때와 똑같은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추측한 건데 거지 같은 예비신랑 놈은 우연을 가장해 이미 망가진 인연을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다음날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사무실 앞에 이전 예비신모와 예비신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수연아, 그간 잘 지냈니? 우리 지훈이한테 네가 이 회사 대표가 됐다는 얘기 어제 다 들었다. 이렇게 회사까지 차려 대표까지 되고 너는 뭘 해도 잘하는 애구나. 우리 지훈이는 너보다 한참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도 잘리고 암튼 힘든 시기를 보냈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벌을 받는 것 같아.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가 다 잘못해서 이제라도 사과를 하려고 온 거야. 그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너 연락처도 바뀌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까 하다가 치훈이 얘기 듣고 바로 찾아온 거다. 고작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당신들 진짜 얼굴이 몇 겹인지 궁금하네요. 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왔네. 저기요, 저는 당신들 같이 뒤가 구린 인간들 상종할 시간 없거든요. 또 고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려요?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 사과할 거였으면 진작 했었어야지. 내가 이 회사 대표 됐다니까 또 돈 뜯어내려고?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척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내가 당신네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2번 다시 여기 오지 마. 그땐 아주 더 살벌하게 대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제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으며 며느라가 내가 다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놓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용서하고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그래,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그게 싫으면 회사 취직이라도 시켜주면 안 되겠니? 나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고 빚까지 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저기요, 내가 왜 당신 며느리고 내가 왜 너를 받아줘야 돼? 내가 무슨 니들 자선 사업가니? 안 되겠다. 말로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공권력으로 해야지. 경찰 부를게요. 제가 신고를 하자 그 둘은 제 바지가랑이를 놓고 주랭랑을 치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진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다가도 숨이 턱턱 막히곤 하는데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질긴 악연의 끈이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저한테도 좋은 일만 생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범하시지 마시고 항상 남자를 만나시거나 자식들 결혼시키실 때 끝까지 알아보시고 시키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현명하실 테니 저 같은 일은 없으실 테지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